네,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아니라 업무가 일찍 끝났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제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아니, 힘 안 듭니다. 독서를 하다 보니까 그 성공한 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무지무지하게 힘이 드는데 힘 안 듭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데 그래도 웃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우시면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 그 참을 수 없는 애매함, 명왕성의 운명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는 수금쥐화 목토 천해명이라는 단축어로 태양 주위를 도는 9개의 행성의 이름을 외워왔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명왕성이 행성 목록에서 빠지게 되었다. 명왕성은 9개의 행성 중에서 가장 작고 귀여운 별로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제천문연맹 이하 IAU는 2006년 8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명왕성이 더 이상 행성이 아님을 전 세계에 공포했다. 이제 망망한 우주 속에서 명왕성만 홀로 남게 되었다. 그것도 더 이상 명왕성이 아닌 소행성 134340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명왕성이 행성의 목록에서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 과학책 내용이 일부 바뀌었고 과학박물관의 그림들이 교체되었다. 한동안 학교 시험지마다 다음 중 행성이 아닌 것은 이란 문제가 단골로 등장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교육 담당자들과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작은 혼란에 불과하고 기성세대들에게 일어난 변화란 기껏해야 수금쥐화 목토 천해로 암기 목록이 줄어든 정도다. 어쩌면 월트 디즈니 만화 캐릭터인 플루토, 명왕성의 영어 이름을 볼 때마다 조금 측은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행성이 9개인 줄 알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대차가 하나 더 늘었다는 정도? 이런 사소 문제를 제외하면 살아가는데 큰 충격은 없다. 그러나 명왕성 퇴출 논쟁이 크게 흔들어 놓은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다. IAU는 2006년 총회에서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안을 놓고 투표를 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다. 객관적 사실이 생명인 과학에 투표가 웬 말인가? 행성이면 행성이지 왜 투표가 필요한 것일까? 행성의 지위를 놓고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행성의 정의에 대해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과학이 반드시 완벽하게 잘 정의된 문제만을 다루는 영역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에 IAU는 행성으로서의 명왕성 지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19명의 과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들은 2년에 걸친 논쟁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IAU는 다시 소수의 위원회를 구성했고 2006년 6월 10일과 7월 1일 파리에서 두 차례 회의를 갖고 명왕성을 행성으로 유지하되 명왕성과 유사한 세 개의 물체를 행성으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새로 추가하려고 한 세 개 중 하나는 일명 제나로 알려진 2003 UB313이라는 물체였다. 313. 그러나 이 안은 즉각 반대에 부딪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의 중심에는 제나를 발견하여 명왕성의 행성 지위에 대한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킨 칼텍의 마이크 브라운 교수였다. 브라운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물체가 행성으로 인정되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수정안에서 내놓은 행성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행성인지를 결정하는데 투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코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새로운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성의 수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결국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끝에 IAU는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하고 전형적인 행성 8개만을 행성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하기에 이른다. 논쟁의 시작이 된 소행성 제나는 그 이후 황금 사과를 던져서 트로이 전쟁의 불씨를 만들었던 그리스 신화 속의 싸움의 여신 이름을 따라서 에리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행성의 정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 살면서 수금쥐와 목토 천해의 목록에 몇 번의 변화가 더 생길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그 어떤 행성이 사라지고 생겨나는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나고 후손들에게 측은한 선조로 기억될지도 모를 일이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사실 이 프레임이랑 좀 잘 연관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나눴다. 물론 그것도 프레임의 일종이다라고 비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와닿진 않는데 그래도 맞는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1992년 하계올림픽을 중계한 NBC의 올림픽 중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메달리스트들이 게임 종료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감정 분석하는 연구였다. 연구팀은 실험 관찰자들에게 분석이 가능했던 23명의 은메달리스트와 18명의 동메달리스트의 얼굴 표정을 보고 이들의 감정이 비통에 가까운지 환희에 가까운지 10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시상식에서 선수들이 보이는 감정을 동일한 방법으로 평정하게 했다. 시상식에서의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 은메달리스트 20명과 동메달리스트 15명의 시상식 장면을 분석하게 했다. 분석 결과 게임이 종료되고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10점 만점에 7.1로 나타났다. 비통보다는 환희에 더 가까운 점수였다. 그러나 은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고작 4.8로 평정되었다. 환희와는 거리가 먼 감정 표현이었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이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성취의 결과로 보자면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성취의 크기는 이와는 반대였다. 시상식에서도 이들의 감정 표현은 역전되지 않았다. 동메달리스트의 행복 점수는 5.7이었지만 은메달리스트는 4.3에 그쳤다. 이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인터뷰 내용도 분석했다. 해당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이루었다 라는 만족감을 나타냈는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동메달리스트의 인터뷰에서는 만족감이 더 많이 표출되었고 은메달리스트의 경우 아쉽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겠죠? 왜 은메달리스트가 동메달리스트보다 더 만족하지 못할까? 선수들이 자신이 거둔 객관적인 성취를 가상의 성취와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성취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은메달리스트들에게 그 가상의 성취는 당연히 금메달이었다. 2세트에서 서브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최고 도달점인 금메달과 비교한 은메달의 주관적 크기는 선수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것이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들이 비교한 가상의 성취는 노 메달이었다. 메달이 없는 거죠. 못 따는 거. 까딱 잘못했으면 4위에 그칠 뻔했기 때문에 동메달의 주관적 가치는 은메달의 행복 점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더 낮은 성취를 거둔 동메달리스트가 더 높은 성취를 거둔 은메달리스트보다 더 행복해했다는 얘기다. 이는 C+를 피하고 간신히 B-를 받은 학생이 아깝게 A-를 놓치고 B를 받은 학생보다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겠죠?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각 자극들이 주변의 자극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듯 성취의 크기도 다른 성취, 단지 상상 속의 성취였다 할지라도 그 다른 성취와의 비교를 통해 달리 해석된다.
이처럼 공간상의 비교, 시간상의 비교, 심지어 상상 속의 비교에 의해서도 현실은 주관적으로 재구성된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본질적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죠. 질문의 위력, 비교 프레임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도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TV를 자주 보는 남성들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런가 보네요. TV 속의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서 배우자나 이성 친구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걸리는 프레임드 되는 셈이다.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프레임 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1990년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한 실험에서 가톨릭 아닌가요? 가톨릭 신자 여대생들에게 어떤 여성의 은밀한 성적 상상에 대한 글을 읽도록 했다. 그런 후에 한 조건의 여대생에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진을 아주 짧은 순간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다른 조건의 여대생들에게는 교황의 사진이 아닌 낯선 중년 남자의 사진을 빠른 속도로 보여주었다. 두 조건의 모두 그 사진이 누군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교황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이 낯선 남자의 사진을 접한 여대생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상을 읽은 후에 교황의 사진에 노출된 여대생들이 죄책감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상징물을 집이나 자동차, 일터에 놓아두는 이유는 이런 상징물이 무의식 중에도 계속해서 경건한 종교적 프레임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레임이 항상 외부에서 강요되거나 은밀히 유도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 혹은 담화, narratives가 질문 혹은 담화가 우리에게 특정 프레임을 유도할 수도 있다. 자신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외향적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고 나는 내성적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키나 몸무게 같은 물리적 속성은 궁금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심리적 속성들이 궁금할 때는 반드시 이런 자기 질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외향적인가? 라고 자문한 후에 다음 7점 촉도상에서 자신을 평정한다고 해보자.